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임금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하는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임금에 대한 통계는 조선 후기와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 통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체계적인 임금 통계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든 민간이든 여러 경제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그 기록 속에서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선 후기의 자료로서 임금 지급을 포함한 기록으로는 크게 양반가의 일기, 농업 경영 관련 기록 등에서 수집된 것과 정부가 벌인 공공사업에 관한 기록인 의궤에 나온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통계서에 실린 예천임금과 영암임금은 전자의 예입니다. 박이택은 규장각에 소장된 400여 종의 의궤로부터 수집한 임금 지급 규정을 2004년에 발간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에 수록된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600년에서 1909년 의궤 자료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후자의 예입니다. 박이택이 정리한 의궤의 임금 지불 규정에서 임금의 지불 수단은 쌀, 면포, 동전 중 어느 하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이었습니다. 박이택은 쌀 1석은 동전 4량, 면포 1필은 동전 2량의 교환 비율을 적용해서 화폐값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명목임금으로도 실질임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실제로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의궤에 기록된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궤에 따르면 임금의 상당 부분이 쌀이나 면포 같은 실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많은 부분이 현물 대신 동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실물로 지급되기로 규정된 부분을 동전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쌀 1석은 동전 4량, 면포 1필은 동전 2량을 적용했지만 18, 19세기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합니다. 차명수 교수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2009년에 경제사학에 게재한 의궤에 나타난 조선 중후기의 비숙련 실질임금 추세 1600년에서 1909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박이택의 임금 통계를 쌀 임금 지수로 환산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임금 중 화폐로 지급되는 부분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비중의 변화 경로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을 도입해서 상이한 쌀 임금의 시계열을 도출하고 어떤 가정을 쓰더라도 18세기, 19세기에 실질임금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통간부 시대부터 각 지의 일용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간부는 통계서에 공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열의 통계는 조선총독부 시대에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임금표로 공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민지기 임금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한 적지 않은 수의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임금표에 제시된 주요 직종의 임금을 8대 도시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임금 통계는 국가 행정의 기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금융 운영의 기본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 운영을 위해서는 연 단위보다는 월 단위 임금 통계가 필요했는데 조선은행은 월 단위로 임금을 조사하여
조선은행 조사 월보에 공표해 두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와 조선은행 조사 월보에 실려 있는 임금은 주로 토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에 대한 임금인데 공장이나 광산, 관청과 같은 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일용노동자의 임금체계와 달랐습니다. 공장이나 광산과 같은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공장이나 광산의 실태,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사들에 포함되어 있는데 김낙년, 박기주 두 분은 2011년에 경제사학의 식민지기 조선의 임금 수준과 임금 격차, 공장 임금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 보고래, 회사 및 공장에서의 노동자 조사, 공장 및 광산에서의 노동 상황 조사,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령에 제시된 공장임금 통계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민족별 임금을 추계한 것입니다. 이상은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화이트칼라에 대한 임금은 경력에 따라 증급되는 연공급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일당이나 시간급으로 지급되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력과 경력이 다르면 지급받는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화이트칼라에게 지급된 임금 자료로부터 평균 지급 월액이나 연액을 계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화이트칼라 임금으로는 재정지출에 대한 통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들의 봉급을 들 수 있는데 김재우 교수는 2012년에 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에서 2010에 수록한 정부 부문이라는 논문에 재정통계로부터 추계한 조선총독부 관리봉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원 관련 서류로부터도 화이트칼라의 임금을 추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선식산은행의 퇴직 사망자 대장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았던 임금 액수를 보여주는 마이크로 데이터로서 기업의 임금을 고찰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6개의 농공은행을 통합해서 설립되었는데 1954년 한국산업은행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책은행이 되어 고도성장기의 정부 산업정책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에게 정책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했으며 2008년 민영화되어 현재 KDB 산업은행이라 불리는 일반은행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식산은행의 퇴직 사망자 대장에는 조선식산은행 직원 개개인의 학력, 성별, 민족 같은 특성, 그리고 입사, 승진, 퇴사 같은 인사 변동 사항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수당을 제외한 본봉 변화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명수, 황준석, 이우연 세 분은 2014년에 경제사학에 게재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의 학력별 임금격차 1922년부터 1911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퇴직 사망자 대장에 포함된 이 같은 마이크로 정보를 분석해서 추정한 학력 수준별 임금격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국은행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임금표와 비슷한 양식에 따라 도시별, 직종별 평균 임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조사 대상 직종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한국은행은 1963년 임금통계 발표를 중지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직종별 평균 임금과 비슷한 성격의 통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업협동조합이 1959년부터 남녀별 농업임금과 함께 발표한 1998년까지의 목수와 미장공 임금, 1971년까지의 초과 및 기와지분 기술자 임금입니다. 둘째는 1957년부터 1971년간의 광업 및 제조업 생산 종사원의 월급 총액을 종사자 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마지막은
건설 및 제조업에 속하는 직종별 노임 단가입니다. 2016년도 조사 기준으로 건설 부문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 현장 2,000여 곳을, 제조 부문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제조기업 1,500개 업체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 임금은 대체로 정부 예산안 작성 등에 필요한 원가 회계에 이용되는 정보이므로 실제 지급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 제조 부문 내 300여 개 직종의 임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기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 부문 38개와 제조 부문 52개의 직종을 수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1967년도 임금 기본조사 보고서를 이듬해 발간한 것을 계기로 임금 통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부 기관은 도시별, 직종별 평균 임금 대신에 성별, 직종별, 학력별, 작업장 규모별, 근속 연수별, 고용 형태별로 임금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임금 구조 통계에서 발간은 1967년도 한 번으로 끝났지만 임금 구조 통계는 1968년도부터 노동청의 직종별 임금 결과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은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고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로 개칭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로 통칭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명칭은 1973년에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로, 1975년에는 근로자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부문인 센서스 보고서로, 1976년에는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로, 1992년에는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로 변경되었고 2008년부터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에 통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구조조사 작성에 근거가 된 마이크로 데이터 파일을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임금 함수를 추정해서 교육 수준별 임금 격차를 추정했는데 그 결과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것에 비해 현저히 작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졸과 고졸 사이의 임금 격차를 계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졸 노동자와 고졸 노동자를 각각 10,000명씩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하고 이 표본에 포함된 노동자들은 나이도 다르고 근속연수도 각각 다릅니다. 이들의 임금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고졸 노동자가 월 150만 원, 대졸 노동자가 월 200만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표본에 포함된 고졸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대졸 노동자에 비해 짧다고 하면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50만 원, 즉 33%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학력별 임금 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회계 분석을 통해 연령과 경험이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즉 제거하는데 이런 회계식을 민서형 임금소득 함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임금 격차는 조사 대상자들을 학력별로 구분하여 이들이 받는 임금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수히 학력 차이가 가져오는 임금 격차와는 다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민서형 임금소득 함수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프론티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학력이 크게 규정하는 경제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한 경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이택은 2018년 경제사학에 한국에서 임금 불평등의 역사적 파동 1971년에서 2016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은 1970년대 이래 2016년까지의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보고서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임금 불평등을 결정하는데 학력의 중요성은 약화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박이택은 동일한 해에 아시아 연구의 한국의 평균 임금 변동 요인 분석 1980년에서 2016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상의 평균 임금 변화를 인적자본 이득, 배분 효율성 이득, 동태적 효율성 이득으로 분해하여 각 요소의 기여도를 고찰하였는데 인적자본 효과는 크지 않았고 동태적 효율성 이득이 컸는데 동태적 효율성 이득은 사업체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지식과 기술의 프론티어에 평생 동안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지식과 기술의 프론티어를 팔로우할 수 있는 유효한 평생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프론티어를 확장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도적 대기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 구조 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한 해에 수십만 명의 표본 노동자의 정보를 담고 있어 매우 다채롭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조사 시점에서부터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데까지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1983년 4월에 이루어진 조사의 경우 그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1984년 8월 1일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 현장의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1968년 노동이동조사와 1971년 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로 시작하여 1974년 매월 노동조사로 통합되어 분기별로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1980년 4월 조사부터 발행 주기가 월간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조사와 발표 사이의 시차는 약 반년 정도였지만 이후 시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월 노동조사는 1999년 3월부터 조사 대상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08년 3월에는 1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명칭을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주기도 분기로 바꿨습니다. 이후 2011년 1월부터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 대상도 임시직을 포함하는 종사자 1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조사 주기도 다시 매월로 복귀하여 현재에 이릅니다. 매월 노동조사는 임금 구조조사에 비해 간소합니다. 임금은 각 기업이 보고하는 임금 총액을 근로자 수나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해지며 임금 구조조사에서처럼 각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생산 근로자인지 아닌지 정도만 분류됩니다. 여기에서는 산업별 평균 월 급여액을 수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명목임금인데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생계비 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소비자 물가지수로는 박기주, 이우연 두 분이 2001년에 출간된 맛질의 농민들 한국 근세 촌락 생활사라는 저서에 수록한 농촌의 제약가격과 물가의 추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제시한 18세기, 19세기 예천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일합니다. 식민지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차명수 교수가 2011년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식민지 시대의 도시 간, 직종 간 비숙련 임금격차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제시한 1910년에서 1939년의 8대 도시 생계비 지수를 이 장에 수록했습니다. 1907년에서 2009년간의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와 통계청이 발표한 남한의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조선 후기, 식민지기, 해방 이후로 나누어 임금 통계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4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